대동아의 신화. 작은 탱자 하나가 멀고 먼 시간을 눈뜨게 하듯이 작은 한자 하나가 천만리 멀고 먼 공간을 향한 바람이 된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진군나팔을 불고 총검을 높이 세워도 마음의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집단 기억을 틀어막을 수 없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한자가 그랬다. 그것은 연함은 살 어린이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한자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던 시절, 전쟁을 수식하는 말로 늘 이 6글자가 따라다녔다. 그러기에 어느 한자보다도 낯이 익다. 더구나 처음 입춘대길에 한자를 쓰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한가운데가 대칭형으로 갈라지는 한자가 길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동아 공영권이야말로 맨 끝에 권자만 빼면 모든 글자가 좌우대칭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나라 국자만 배우다가 그보다 더 크고 더 넓은 뜻의 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눈으로 봐도 이상한 것이 있었다. 일본이란 나라 이름에도 동아시아라고 할 때에도 큰 대자가 붙어 있는데 막상 제일 큰 아세아에는 어째서 세자가 들어있는가? 일본말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사이쿠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자로 쓰면 세공이 된다. 그러니 세자는 수수깡으로 안경을 만들 때에나 쓰는 별 볼일 없는 글자가 아닌가. 사실 그랬다. 라는 한자어는 중국에 선교하러 온 마테오 리치 1552만 1610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한자어다. 그런데 그가 ASIA를 음역해 한자로 옮길 때 만약 대명제국이 자기네도 그 아세아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세자를 붙이려 했겠는가. 마찬가지로 타라입구를 선언한 일본인들 역시 자신들은 항상 아시아 밖에 있는 특수한 나라로 인식해왔다. 쇼토쿠다이시가 수양제에게 국서를 보내면서 해 뜨는 곳에 천자가 해, 지는 곳에 천자에 보낸다고 한 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동아 공영권이란 말이 국가 기밀과 전쟁 첩보를 다루던 이와구라 히데오라는 군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40년에 마스오카 외무대신의 입을 통해 널리 퍼진 말이라는 것을 알면 처음부터 아시아의 번영이 아니라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구호임을 알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대동아 공영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한자는 영화 영자가 아니라 비자였다. 건듯하면 비상시라는 말을 내세워 남자들의 머리카락을 깎고 여성들의 긴 옷고름을 가위로 잘라 리본처럼 만들어 놓았다. 남자들은 군민복을 입어야 하고 여성들은 몸빼 수누리말로 허들에 빠지 일바지라 한 달을 입어야 한다. 몸빼는 옛날 일본의 동북지방 사람들이 일할 때 입었던 옷인데 정부 후생성에서 디자인해 보급운동을 통해 식민지까지 강제로 착용케 했던 것이다. 어머니도 누이도 몸빼를 입은 모습으로 바뀐다. 그것이 대동아 공영권의 이미지였다. 가수 아와타니 노리코가 전시 위문 연주 때 몸빼가 아니라 무대 의상 차림으로 출연했다고 해서 군 당국의 미움을 샀다는 이야기 하나로 그 억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된다. 비상시국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비국민이라는 딱지가 붙어 비상미 배급도 어렵게 된다. 매일같이 비상령이고 비상경계령이다. 폭격에 대비한다고 웬만한 문에는 모두 비상구라고 표시돼 있었다. 대동아란 말과 함께 한국인에게는 늘 이 비라는 한자가 따라다녔기에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된 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상구 비상문이란 글씨를 볼 수 있었다. 영자로는 그냥 EXIT이고 한자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는 태평문이라고 부르는데 말이다. 같은 한자, 같은 문인데 한쪽은 비상이고 한쪽은 태평이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6자는 뜻하지 않게 내 작은 영혼을 만주 벌판으로 그리고 공초 오상순 시인 1894만 1963처럼 아시아의 밤으로 향하게 했다. 고량바닥해와 히로이나 수수밭은 정말 넓구나 언뜻 들은 이 한 대목이 나의 먼 조상이 달렸던 만주 벌판의 바람소리를 듣게 한 것이다. 금지의 문자비에 마음심을 붙이면 정말 눈을 감고 울고 있는 슬플 비자가 되고 그 반대편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닮은 웃음소자가 보인다. 한자는 어떤 폭력으로도 지울 수 없는 문화유전자였다. 대동아의 신화. 만약 대동아 전쟁 때 가모 마부치 1697만 1769의 벚꽃 노래를 알았더라면 어린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이 풀렸을지 모른다. 중국 사람들의 보이고 싶구려 미요시노의 요시노의 산에 핀 야마 사쿠라의 꽃들이여
만약 가모 마부치가 요시노산의 핀 삼법꽃나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감동을 중국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그 노래를 지은 것이라면 대동아 전쟁은 말 그대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일본인만이 즐길 수 있는 벚꽃을 뽐내려는 우월의식에서 나온 노래라 한다면 그것은 아시아를 벚꽃으로 뒤덮으려는 침략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불행하게도 후자라는 것은 후타가와 스케지카 1767만 1836가 그 뒤에 쓴 벚꽃 노래에서 엿들을 수 있다. 벚꽃으로 밝아지는 미요시노의 봄날 새벽. 경치 바라다 보면 중국 사람도 고려 사람도 야마토 고코로 일본인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 요시노의 벚꽃을 일본 고유의 무사도 정신과 결합시켜 중국과 한국을 지배하려는 대륙 콤플렉스를 드러낸 노래다. 그가 말하는 야마토 고코로야말로 수업 때마다 귀따갑게 들어온 야마토 다마시와 같은 말이다. 해방 후에 아이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했지만 식민지의 아이들은 학교 마당에서 놀 때에도 사이타 사이타 사쿠라노 하나가 사이타 피었다 피었다 벚꽃이 피었다를 불렀다. 앞서 말한 가모 마부치에게 영향을 받은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40년이나 걸려 일본의 고사기전을 완성해 야마토 고코로의 국학을 세웠다. 유교나 불교의 대륙 사상에 물들지 않은 일본 고유의 신도 이론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야마토 고코로, 즉 황국심은 나오비노미타마노가미 970어의 선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솔직하고 진심 그대로 행동하려는 마음이다. 그 반대의 신이 화를 가져다주는 악신 마가스비노가미인데 일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대륙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심을 현혹시키고 권력을 찬탈하고 그것이 마치 영웅적인 행동인 것처럼 미화하고 합리화했다. 요순주공을 비롯한 성인들이 모두 그러했다는 것이다. 특히 내놓고 모반을 선동한 맹자가 그렇다고 했다 기억해주기 바란다. 앞글에서 나는 학교란 말이 맹자에서 나온 말임을 밝힌 적이 있다. 악신의 농간으로 대륙의 사상들이 일본 땅에 들어와 단순 소박한 일본인의 마음을 속이고 오염시켜 천황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를 근본적으로 뒤엎고 말았다. 그 탓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천황을 능멸하는 무리들이 권세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논지다. 그래서 대륙 사상들을 몰아내 옛날의 야마토 고코로를 되찾아 황도를 바로 일으켜야 한다는 게 그의 국학이요 고신토의 부흥이다.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국수주의는 명치유신의 계곡을 타고 야마토 고코로의 사쿠라 꽃이 되어 식민지 학교 마당에도 만발하게 되었다. 유불신 3교를 습합해온 오랜 일본의 전통은 무너지고 황실의 조상신 하나만을 믿는 일신교 같은 체제로 바뀌면서 일본의 군국주의는 결국 대동아 전쟁이 된다. 그러나 형님들이 다니던 한국의 서당에는 벚꽃이 아니라 민들레가 심어져 있었다고 했다. 벚꽃처럼 요란스럽게 일시에 폈다지는 그런 꽃이 아니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잡초와 다름없는 꽃. 일본 사람의 야마토 고코로를 만든 것이 벚꽃이라면 한국인의 서당 아이들의 마음을 키운 것은 9개의 덕을 가진 민들레꽃이었다고 한다. 길가에 피어나 수레가 지나고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끈질기게 피어나고 그 뿌리를 캐내어 버려도 다시 움이 난다는 민들레는 인과 강, 벚꽃처럼 한꺼번에 피는 집단적인 꽃이 아니라 한 대공이씩 기다렸다 차례대로 피는 예 어두워지거나 비가 오려 하면 꽃잎을 닿는 선악의 분별력 또한 새벽에 먼동이 트면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근면의 덕이 있다. 자르면 어머니 저처럼 하얀 진액이 나오는 자요. 이파리에서 뿌리까지 나무를 무쳐 먹을 수 있으니 용이다. 종기에 붙이면 치료가 되니 어진이니며 무엇보다 그 씨앗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스스로 번식하여 융성하게 자라니 용이라 할 수 있다. 사당이 문을 닫고 아이들은 학교 마당으로 몰려간다. 민들레가 시든 서당의 자리에는 어느새 요시노의 벚꽃이 만발한다. 대동아의 신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대동아의 신화. 내 기억 속의 서당은 기와골과 허물어진 돌담 틈 사이에 잡초들이 많이 자라있던 기막사댁집이다. 기와집이래야 반은 허물어져 있고 당집처럼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늘 인적이 뜸했다. 서당 문을 닫은 뒤부터는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옷은 남루했지만 언제나 단정한 의관을 한 기막사는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김홍도의 풍속도에 나오는 서당 선생 그대로였지만 몸만은 대추씨처럼 작고 야무져 보였다.
무엇보다 이 서당 선생은 내가 아는 한 유성기와 라디오에서 나는 소리를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던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소리 나는 그 상자들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김 학사의 고집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유성기나 라디오 앞에 이상의 표현대로 펭귄, 새처럼 모여 앉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보다는 김 학사의 모습이 훨씬 당당하고 숭고하고 장엄해 보이기까지 했다. 교실 뒷벽의 대동아 지도에는 매일 황군의 점령지에 빨간색이 칠해지고 히노마루의 일장기 표시가 찍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김 학사가 그렇게 믿으려 하지 않았던 라디오에서는 싱거포르 싱가포르 함락, 랑군양곤 진격 등 연일 낯선 아시아의 나라와 도시 이름들이 다이옹에이 발표로 시끄럽게 울려 나오고 있을 때였다. 그런 전쟁 속에서도 봄은 오고 있었다. 먼 친척이 와서 혼자 남은 김 학사를 데려간 것인지 아니면 병원으로 세상을 떠난 것인지 기억이 헷갈리기는 하지만 빈집 허물어진 담 너머로 흘낏 들여다본 마당에 피어있던 것은 분명 민들레 꽃이 아니라 백매화 꽃이었다. 뒷날 세안사무의 한중일 비교문화사전을 편찬할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화부터 발간하게 된 것도 아마 그때의 내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던 매화꽃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뜰에서는 아이들이 천자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고목 그늘에서는 김 학사가 가래침을 뱉는 소리가 들려온다. 생전에 김 학사도 다른 선비들처럼 늘 가난하고 추워 보이는 매화나무 같은 한사의 한 분이었다. 그리고 다른 선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김 학사도 구구소환도를 그리며 추운 겨울을 나려 했을 것이다. 동지가 되면 바람이 들어오는 영창을 백지로 봉하고 그 위에 여든한 송이의 흰 매화꽃을 그린다. 그리고 하루에 한 송이씩 붉은 칠을 해가면, 그러다 마지막 백매가 홍매로 바뀌면 소환도로 봉했던 영창문이 열리고 아직 눈이 녹지 않은 마당에는 정말 매화가 피어나 암양부동한다. 새 것이라고 주눅 들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김 학사는 바로 이 몇 송이의 매화꽃을 위해서였던가. 남들이 다 떠나가고 기와골의 잡초가 나는 가난과 외로움이 눈 속에서 핀다는 이 매화의 전설 때문이었는가. 김 학사는 어디엔가 눈 속에 핀 설중매를 찾으러 방금 집을 비우고 떠난 것일까. 아마 지금의 나라면 대동아 지도에 꽂혀가는 일장기가 아니라 매화가 피어있는 김 학사의 빈집들에서 아시아의 대륙을 보았을 것이다. 구구소환도의 매화 한 송이에서 아시아의 작은 뜰을 보았을 것이다.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아 일생을 살았다는 북송 때의 시인 임포, 도산서당의 마당 저루사에 매화를 심고 그 제재로 시첩을 만든 이태계 선생, 그리고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따라 천리를 날아온 일본의 빔에서라, 만요슈에서 벚꽃보다 더 많이 읊어진 노래 매화. 이렇게 중국의 대륙과 한국의 반도와 일본의 섬을 하나로 묶은 동북아시아의 신화를 만든 것은 그 서당집 마당에 핀 매화였다. 그러나 매화에서는 천자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리고 벚꽃에서는 이로하니호에도를 암송하는 일본 가나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각야곡여가 들리는 꽃은 어디에 피었는가? 매화가 피어있는 골짜기를 찾다가 민들레에서 그 소리를 찾아낸 것은 아니었을까? 아스팔트의 틈 사이에서도 피는 민들레 꽃이다. 굳이 심지 않아도 글방 마당에 저절로 피었을 꽃이다. 중국 일본의 인터넷 검색에서도 한중일, 그 어느 사전에서도 민들레의 구덕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껏 이규태의 칼럼집 이외의 어떤 정거에서도 그런 민들레 이야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오직 한국의 인터넷 블로그에서만 민들레의 구덕 찬미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민초들이 발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민들레 신화를 만든 집단지의 산물로 볼 수밖에 없다. 각야곡여 소리를 내는 한국 내셔널리즘의 꽃이 얼마나 아쉬웠으면 그 9개나 되는 꽃말을 한꺼번에 날아다니는 민들레 씨앗 속에 담으려 했겠는가. 대동아의 신화, 동방의 아시아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준 것은 총칼의 힘도 물질의 풍요도 아니었다. 눈썰이 차가운 추위를 이기는 미학이여, 그 우정이다. 세안사무의 하나인 소나무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했다. 추위 속에서 따뜻한 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소나무지만 그 추위의 특성이나 차이에 따라
중국의 송, 한국의 솔, 그리고 일본의 마스가 제각기 다르다. 무엇보다 소나무와 한국인의 관계가 그렇다. 소나무를 보면 울음이 나온다고 쓴 적이 있지만 소나무만큼 한국인을 닮은 나무도 이 세상에 없다. 태어날 때는 솔잎을 매단 금줄을 띄우고 죽을 때에는 소나무의 칠성판에 눕는 것이 한국인의 일생이다. 하지만 그 쓰임새보다도 소나무의 생태와 형상 그 자체가 한국인에 더욱 가깝다. 풍상에 시달릴수록 그 수영은 아름다워지고 척박한 땅일수록 그 높고 푸른 기상을 보여준다. 기암창송이니 백사청송이니 하는 말 그대로 다른 식물들이 살지 못하는 바위와 모래땅에서 소나무는 자란다. 삭풍 속에서 모든 나무가 떨고 있을 때 소나무만은 검은고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하여 옛 시인들은 송래여, 송운이라 불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 기억 속의 소나무는 검은고 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비명과 비행기의 포금 소리를 냈다. 비행기 연료가 되는 쇼콩유를 채취하기 위해 소나무 뿌리를 캐오라는 동원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00그루 소나무면 비행기는 1시간 난다는 구호 속에서 아이들은 책을 덮고 송진을 따러 소나무 뿌리를 캐러 산으로 갔다. 바위를 굴려 산꼭대기에 오르는 시시포스의 노동보다 더 무익하고 힘든 노동이었다. 그래도 시시포스의 노동은 산정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빈손이 아니었는가. 그때가 더 괴로운 시간이라고 말한 소설가 카미는 솔뿌리를 캐는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하는 소리다. 소나무 뿌리는 시시포스의 바위만큼 무겁다. 그것을 캐내는 어려운 작업이 끝나면 이제는 휴식이 아니라 그 무거운 바위 솔뿌리를 안고 내려가는 가혹한 노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고 시를 읊던 풍류객들을 위해 심부름을 하던 동자들은 지금 대동아공영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그 노송의 밑뿌리를 캐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멀리에서 라디오로 청취하고 있던 미 제20 항공대는 시저의 승천문처럼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디그 언드 스팀 언드 샌드 캐내라, 쪄내라, 보내라. 일본에 있어 솔뿌리는 석유의 귀중한 대체 연료지만 그것을 캐고 가공해 기름으로 만들기까지는 그 불행한 나라의 대중을 더욱 분발시키기 위한 계획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에너지 기획이라는 것이었다. 전후에 미군이 계산한 것을 보면 솔뿌리 기름 쇼콩유 1.5L을 생산하려면 한 사람이 온종일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기획량대로 기름을 얻고자 할 때 1인당 약 2000KL의 조율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하루에 125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시 증류 가마로는 한 번에 300 정도의 솔뿌리를 처리하는데 하루를 소요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약 37,000개의 증류 가마는 하루에 약 1만 T의 소나무 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소나무 뿌리 매장량은 770만 T 정도였으므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일본 전국의 소나무는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캐내야 한다. 산에서 소나무가 전멸한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일본 해국 연료사에는 20만 KL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 정제된 송근유를 완성한 것은 1945년 5월 14일에 도쿠야마에서 처음 생산한 500KL가 고작이었다. 그리고 어떤 공식 기록에도 쇼콩유를 사용한 비행기는 나오지 않는다. 미군이 진주하여 그 기름을 지프에 넣고 시험 운전을 한 결과 며칠 뒤에 엔진이 망가져 못쓰게 되었다는 거다. 어떻게 이런 만화 같은 계획이 일본인 한국인 모두의 힘을 빼고 바보로 만들어 놓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닫힌 사회에서는 언제나 머리 나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사람을 들볶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으로 앉아있다는 점이다. 그 전형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본 육군이 제시한 병사의 값은 이전 오리로 당시의 엽서 한 장 값이었고 소총이나 군말을 구입하는 데는 약 500엔으로 인명의 2만 배에 해당했다. 이런 계산법에서 나온 것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동원할 수 있는 후방의 노동력이었으며 그 안에는 잠자리나 잡으러 다니는 아이들의 젖먹은 힘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동북아시아를 하나로 만든 것이 세안 사무의 소나무였다면 그 아시아를 산산조각 낸 것은 소나무 뿌리를 캐낸 대동아 전쟁이었다.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지 못했기에 이 땅의 뿌리박은 소나무도 지킬 수 없었다. 소나무야, 세안 사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대동아의 신화.
암양부동하는 매화의 향기처럼 한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동북아시아를 하나로 이어 준 문화유전자 역할을 해왔다. 알다시피 한자는 뜻글이어서 글자만 알면 말을 잘 몰라도 의사를 나눌 수 있다. 그러기에 본바닥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에 갔던 조선통신사들도 높은 봉우리의 후지산이냐 12,000봉의 금강산이냐를 놓고 토론을 벌일 수 있었다. 한자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자 이상의 것이었다. 마치 그것은 생물의 DNA처럼 복제되고 증식되고 전파되면서 동아시아인의 문화유전자로서 작용해왔다. 특히 일본의 가토 도루 교수의 새로운 한자 해석을 문화유전자 밈으로 대체해보면 그 DNA의 지도까지 그릴 수 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3000년 전에 은나라가 만들어낸 조개패자와 주나라에서 형성된 양자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은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풍요한 동방 지역에서 살던 농경족이어서 유형의 재화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왔다. 우리는 이미 재화라고 할 때의 그 재와 화, 자에 모두 조개패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조개패자는 고대의 화폐로 사용된 자한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조개패 변에 쓰는 한자들은 모두 돈과 관계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물건을 매매하고 무역을 하여 보물을 얻는 그 모든 한자 말에는 조개가 따라다닌다. 심지어 내가 학교에서 처음 받은 공책 표지 위에 커다랗게 찍힌 고무도장도 바로 이 상자였다. 한편 주나라 사람들의 조상은 중국 서북부의 유목민족으로 불모의 스텝 지방이나 사막을 이동하며 살던 노마드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땅보다는 항상 하늘에서 큰 힘이 내려오는 보편적인 일신교를 숭상하며 살았다. 자연이 양을 잡아 제례를 올리는 그 생활 풍습에서 양의 제물을 통해 선악을 나누고 의와 불의를 가리고 미운 것과 추한 것의 의미를 분별했다. 그러니까 은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주나라 사람들은 무형의 이념을 추구하는 데서 삶의 가치를 찾았다. 그것이 바로 의로울 의 아름다울 미, 착할 선처럼 무형의 가치를 담은 양자의 문화유전자다. 식민지 아이들이 수백 번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 육군의 노래. 하늘을 대신하여 불의를 친다 해도 그 이데올로기에 한자 유전자의 흔적이 숨어 있었다. 동방계 농경 집단인 은나라의 조개패자가 만들어낸 것은 현실주의적인 물질 문화이고 서방계 유목 집단인 주나라의 양자가 구축한 것은 관념주의적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이 충돌하고 혼합된 은주혁명에서 오늘의 그 거대한 중국 문화의 틀이 만들어진 셈이다. 그래서 밖으로는 예의와 신의를 따지고 안으로는 실리를 계산하는 한족들은 조개와 양이 만난 문자의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두 얼굴을 지니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인이라는 말도 은인에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 은을 상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이며 나라를 잃고 물제를 거래하는 은나라. 백성들이 생업을 일삼은 데서 오늘의 상업 상인이란 말이 생겨났다는 설이다. 그러고 보면 가토 교수의 그 조개와 양의 문화읽기는 한족이나 중국 문화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 한국으로 그리고 왕인을 통해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그 한자의 조형인 패와 양의 두 나선형 문화 유전자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으로도 복제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과 패의 한자 밈이 한국에 오면 양은 이가 되고 패는 기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거기에서 행인지 불행인지 이가 기를 누르면서 양이 조개패를 압도한 조선조 500년의 역사가 전개된다. 한편 양이 일본 땅으로 건너가면 에도시대의 부시도가 되고 패는 조닝의 상인 문화로 변한다.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통신사를 비롯 한국의 주자학을 들여옴으로써 병마를 충효로 바꾸는 통치를 폈다. 그래서 300년 가까운 칼싸움 없는 평화를 유지해왔다. 타라주의의 주역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버지만 해도 일본의 서당인 데라코야에서 아이들이 주판과 산수를 배우는 것을 붕괴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자사의 일본사를 쓴 모리스 방게의 증언대로 하녀가 없는 가난한 사무라이들은 밤에 몰래 얼굴을 가리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왔다는 것이다. 무사에도 사자가 붙어있으니 그들도 한국의 선비와 비슷한 양의 문화유전자를 지니고 살았다는 이야기다. 한자를 버리지 않는 한 일본의 내셔널리즘도 대동아도 모순에 빠진다. 그리고 식민지 아이들은 한회양 새 한자 말을 알고 있어서 청요리는 물론이고 한식 외식 양식을 혼돈하지 않고 가려 먹을 줄 알았으니까
대동아의 신화. 작은 탱자 하나가